푸시킨이 소설을 쓰는 시기는 1830년입니다. 작가의 나이를 봐도 30대거든요. 근데 기존에 이미 시인으로서 상당한 명성을 확립한 푸시킨이 왜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가?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전부터 기미가 있습니다. 서정시를 쓰면서 동시에 서사시를 쓰는데요. 그 다음에 희곡을 계속 이제 창작을 해왔습니다. 서사시의 경우도 희곡의 경우도 장르는 다르지만 특히 희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깐깐하고 지켜야 될 것도 많고 조건성이 굉장히 높은 장르입니다. 어쨌거나 서사시나 희곡이나 공통적인 것은 이야기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로는 되지 않는, 서정시로는 충족할 수 없는 어떠한 창작의 욕구가 푸시킨에게 계속 내재해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1830년부터 본격적으로 소설 창작의 형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30년 연보를 잠깐 체크를 하시면 고 이반 페트로비치 벨킨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이게 연작 소설입니다. 이걸 이제 출간을 하게 되는데요. 돌아가신 벨킨이 있어요. 이 벨킨이 5개의 이야기를, 서로 다른 이야기인데 그거를 이제 출간한 걸로 돼 있고, 이거를 이제 또 다른 편집자가 묶어서 이제 이렇게 낸 건데, 이야기 자체가 다 재밌습니다. 각기 다 다른 얘기인데 뭐 장의사, 눈보라, 뭐 그 일발 여러 개 들어가 있는데 5편인데요. 이거도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한두 개씩 다뤄봤는데 이번 학기에는 스페드 여왕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게 당대에는 별로 평가를 받지 못했는데 지금 이제 봤을 때는 그 푸시킨이 읽고 공부한 여러 낭만주의 소설의 패러디, 그런 것에 대한 희화,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푸시킨 나름으로는 낭만주의 소설 코드에 이제 작별을 고하고 그 나름으로 어떤 새로운 소설을 써보겠다라는 그런 이제 야망이 맹아의 형태로 들어가 있다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러고서 이제 그 33년 보시면은 이게 진짜 걸작인데 스페드 여왕을 이제 쓰게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작가 개인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 있는데 바로 결혼입니다. 그래서 31년 보시면 나탈리아 곤차로바에게 이제 오랜 구애 끝에 그녀와 결혼하는데 성공하고 페테르부르크에 정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곤차로바가 사진을 보면은, 초상화를 보면 물론 이제 미인입니다. 근데 이제 그 자식을 아이를 이제 4명을 낳게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런 구설수, 그러니까 되게 말들이 연문이 많았는데 그 이후에도, 이들이 죽고 난 지금에도 이제 말들이 많은데, 어쨌거나 이제 푸시킨과 부인은 사이가 좋았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사교계에 원체 이제 말이 많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 사교계에서 이게 연문이 끊이지 않았는데 약간 황제와도 그런 관계가 있다, 그런 이제 연문도 있었고, 그래서 37년에 보면은 이제 너희 아내가 뭐뭐하다라는 식의 이제 그런 익명의 편지가 날아들고, 그거를 보고 푸시킨이 격분하고 이제 참지 못해서 단테스에게 그 결투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투에서 죽게 되는데 바로 죽지 않아요. 제가 그 마지막에 1837년에 자세히 썼는데 2박 3일 걸려서 이제 죽습니다. 요 이제 푸시킨의 결투, 죽음, 이 역시도 푸시킨 연구자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테마 중에 하나라, 수업이 다 끝난 다음에 제가 이제 정리하면서 한 번 더 훑어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앞으로 가서 이제 소설을 쓰게 되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문단의 분위기를 보면은, 일단은 낭만주의는 시의 시대입니다. 고전주의는 희곡, 극장내의 시대이고요. 그때는 이제 프랑스 문학이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드린 이제 낭만주의 시인데, 30년대 정도 되면서 이제 시에서 소설로 가는 그런 이제 흐름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40년대 되면 본격적으로 이른바 사실주의의 조짐을 띠는 그런 소설들이 쓰이기 시작을 하고요. 그때 바로 젊은 도스옙스키가 등단을 하고, 도스옙스키가 유형을 떠났을 때 젊은 톨스토이가 50년대에 등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30년대가 그런 점에서는 이제 시에서 소설로 가는 과도기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이 국민시인 푸시킨이 왜 소설을 썼을까? 내려섰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그 낮은 데로 임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단어에 이미 들어가 있듯이 시라는 건 굉장히 이제 높은 장르인데 반해서 소설, 산문이라는 거는 저작거리 시장의 장르다라는 게 이제 들어가게 되고, 운율도 없고 이거는 뭣도 없고 사람 사는 이제 이야기인데 신화 속의 인물이 아니라 현실 속의 인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설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렇게 너절하고 그런 장르가 될 수밖에 없는데, 왜 푸시킨이 이제 그쪽으로 갔을까? 이제 큰 관점에서 보면은 그게 이제 문학사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역시 이제 천재다라고밖에 이제 할 수 없는 그런 대목이고요. 이제 그때 그 러시아에
뭐가 없어요. 러시아가 이때 후진이어가지고 자기들은 다르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제 제가 제3자로서 이렇게 볼 때는 얘들도 다 수입해 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시도 아까 제가 바이런을 말씀을 드렸고요. 드라마 같은 경우 이제 셰익스피어가 하나의 전범인 거고 소설도 마찬가지예요. 없어요. 푸시킨 이전에 소설가라는 게 없습니다. 아주 그냥 그 이야기 형태의 설화 형태의 그런 산문 문학이 쓰여진 거지 근대적 의미의 소설이라는 게 없었단 말이죠.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외국에서 갖고 와서 모방과 뭡니까 창조죠. 일단은 모방하고 학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 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외국에서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외국 여러 작가들 중에 러시아에서 많이 읽힌 러시아의 이런 젊은 청년 작가들 푸시킨 같은 이런 사람이 좋아한 작가가 누가 있느냐. 그 제가 탑재한 자료에 제가 정리가 이제 거기 돼 있을 텐데 보시면 호프만 ETA 이니셜 ETA인데 에른스트 테오도르 아마데우스 호프만입니다. 딱 들으면 아시겠지만 아마데우스는 모차르트 이름 가져왔는데 호프만이 이제 음악 작곡도 하면서 또 낮에는 관리 생활을 하고 밤에 이렇게 이제 소설을 쓰고 했었는데요. 이 사람이 그 독일 낭만주의의 맨 끄트머리에 위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적 낭만주의, 독일 낭만주의가 끝나고 그 낭만주의가 해체되면서 생긴 뭐랄까 일종의 그로테스크 낭만주의, 그래서 괴기, 환상 이런 소설의 이제 대가인데 오히려 당대에는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특히 이제 독일에서는 별로 인정받지 못했는데 러시아로 넘어와서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게 돼요. 그래서 푸시킨도 좋아했지만 나중에 읽을 고골이라든가 젊은 도스토옙스키는 호프만하고 굉장히 정신세계가 이제 잘 맞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앤 레드클리프라고 여성 작가가 있습니다. 훗날에 우리는 그녀를 고딕 소설의 이제 여왕이라고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데 레드클리프 소설 자체는 아주 이제 그 문학적으로 뛰어나다라기보다는 이런 걸 아무도 쓰지 않았을 때 그녀가 썼으니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고딕 소설이 이제 그녀의 일종의 발명품 이 됐다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제 테러 앤 호러인데요. 이 공포, 미스터리 막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오락이라든가 뭐 웹툰이나 이런 여러 다른 저와는 다른 그런 콘텐츠들을 많이 접할 텐데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고딕 코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딕 소설 자체는 아주 걸작이 사실 있지는 않거든요. 문학사에서 이렇게 뒤져보면. 근데 고딕 소설에서 쓰고 있는 그 고딕 코드는 진짜 영원합니다. 그래서 요즘도 많이 이제 이렇게 사용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창작 수업을 할 때는 여러분도 한번 써보시라고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또 여러분들이 쓰고 있어요. 그거를 알게 모르게 많이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요런 소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W 스콧, 월터 스콧인데요. 그 스콧이 역사 소설을 많이 쓴 스코틀랜드 작가입니다. 사실 우리는 거의 읽지 않는데 번역도 별로 없고 알바노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 뭐 그렇게 꼼꼼하게 읽은 건 아닌데요. 이게 당대에는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모종의 이제 전범을 이제 제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1830년대 러시아에서는 크게 세 종류의 소설이 쓰여졌는데 세태 소설, 이른바 사교계 소설, 이거 이제 자기들 얘기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사 소설. 근데 낭만주의는 먼 곳을 지향하니까 먼 곳에서 이제 이거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환상 소설입니다. 이것도 비슷하죠, 그죠? 이제 저 세계, 이 세계 이렇게 만나는 얘기나 약간 신화 설화하고 소설이 이렇게 맞닿는 어떤 지점에서 생기는 게 이제 환상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크게 세 가지 부릅니다. 세태 사교계 소설, 역사 소설, 환상 소설 세 가지입니다. 근데 만약에 푸시킨이 소설을 쓴다 그러면은 푸시킨은 크게 봐서 굉장히 사실주의적인 그런 영혼을 가진 작가니까 세태 소설을 썼을 것 같은데요. 그 예부게니 오네기는 정말 굳이 말하자면 세태 장르에 가깝거든요. 근데 소설을 쓰겠다 해가지고 고른 장르가 환상소설입니다. 스페드영은 환상소설이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대목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은 푸시킨은 러시아 문학의 근대를 열었다. 그의 소설 역시 근대 소설의 기틀을 마련했다. 근데 그가 세부 장르로 택한 것은 어쩌면은 굉장히 정근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환상소설이다. 귀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정말 진짜 귀신인지 아니면은 게르만이 미쳐가지고 지금 환영을 보는 건지 그거 좀 애매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왜 이런 또 소재를 이제 택했을까 고민해 볼 수 있고요. 소설 자체 굉장히 근대적이고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사건 자체는 되게 환상적이다. 그 점에서 산문의 틀을 취하고는 있지만 내적으로는 굉장히 시적이고 어쩌면 더 정확하게는 극적인 긴장이 넘치는 그런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품 얘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수요일까지 읽어 오시는 걸로 이제 이론적으로는 읽어 오시고 제가 이제 저도 다시 한번 읽고 수업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